안녕하세요. 책 읽는 토끼TV 신경진입니다. 아침에 또 비염이 시작되네요. 오늘은 줄리안 반스의 엘리자베스 핀치라는 소설을 읽겠습니다. 근데 이 책 잘 모르시겠죠? 뭐지?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나왔다. 요 한국어 표지에도 위에 보시면 엘리자베스 핀치라는 원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리안 반스가 정한 제목은 엘리자베스 핀치라는 사람의 이름이고, 한국에서는 이게 안 통할 것 같아서 출판사에서 기획을 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겠죠.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던 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이렇게 제목을 우연은 비껴가지 않는다라고 정한 것 같고,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디언지인가요? 리뷰가 나왔는데, 이 엘리자베스 핀치라는 소설이 갖는 문제가 있다. ambiguity, 좀 발음이 어려운데 애매모호성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 소설이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 대체로 혼란을 느끼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뭐지? 무슨 이야기야? 그런데 재밌습니다. 자, 우선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일단 바탕을 깔고, 엘리자베스 핀치라는 이 소설은 여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그죠? 주제가 타이틀이 똑같다. 제목과. 이 엘리자베스 핀치는 여기 보시죠. 문화와 문명이라는 강의 제목으로 성인 교육에서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화자는 이 강의를 듣는 닐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화자입니다. 이 닐이 자신을 가리켰던 이 엘리자베스 핀치라는 교사, 스승에 대해서 쓴 이야기다.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 헤즈우라퍼라고 나와 있죠. 성인 정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인트,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핀치, 자신을 가리켰던 이 여성이 성인에 가까운 존재다. 그래서 마치 내가 성인에 대한 전기물을 쓰듯이 이 스승을 기록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어려운 소설입니다. 지적으로 상당히 좀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는 소설인데, 요 부분들, 애매모호성들만 해결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장 혼란스러운 장면 하나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소설을 읽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혼란을 느끼기에 제가 오늘은 페이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좀 참고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같이 보면 좀 재밌게 볼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용을 본문 안 보시죠? 75페이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냉소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가 아닌 거네요. 그럼 에피쿠로스파? 그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심리학자였죠. 뒷이야기 또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스토아파라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이지 매력적인 자리예요. 자, 지금 네 줄의 대사인데,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대사가 아니잖아요. 오늘 점심으로는 돈가스를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이건 쉽잖아요. 그죠? 넌 짜장면파야? 아니면 짬뽕파야? 이렇게 하죠. 이건 쉬운데, 당신은 에피쿠로스파야? 아니면 스토아 학파야? 이렇게 물으면 이게 뭔 헛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화를 이해하려면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 알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이 어렵기도 하고 또 그런 똑같은 이유로 이 소설이 재밌기도 합니다. 대단히 지적인 소설이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심슨이죠? 심슨 만화에 이런 문구 I'm a stoic. 자, 스토아 학파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스토아 쪽에 가까운 사람이야. 요게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I'm a stoic과 I'm calm down 할 때 그 calm입니다. 그죠? 폭풍이 격렬하게 내 주변에서 몰아치고 있는데도 나는 평온하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을 영어식 표현으로 I'm a stoic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하나를 잡아갖고 자, 스토아 학파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이분이 조각에 있는 이분이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제논입니다. 자, 보시면 이 스토아 학파는 무엇에 대한 철학이냐면 자연과 우주의 법칙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의하실 건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학문에 대해서 자연과 우주에 대한 걸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반대말? 여기에 대칭되는 말은 뭐겠습니까? 신입니다. 신의 법칙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학을 공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이성을 중시한다라는 겁니다. 신성이 아니고. 그래서 로고스라고 알려져 있고 이것이 신의 법칙에 가깝다. 이거는 이제 고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논이라는 사람이 강연하던 강당이 스토아라고 합니다. 좀 주의하실 거는 요 그리스에 많이 등장하는 건물들이죠. 그래서 스토아라는 거는 여기 강당의 안을 내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 기둥 사이에 공간,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지 않고 못 들어가고 비주류니까 요 강당 이 기둥 그늘에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스토아다. 여기서 유래되었다. 요 기둥을 요런 건축 양식 스토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대충 이해하셨죠? 자, 페이지 292페이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고 어떤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다. 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내버려둬라. Let it be.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내 주변에서 격렬하게 폭풍처럼 몰아닥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평온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내 마음은 동요하지 않는다. 자, 그녀는 메모도 책도 초조함도 없이 우리 앞에 서 있었다. 자, 이제 본문부터 다시 앞부분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 핀치입니다. 대중성인 교양 강자라고 그랬습니다. 강자. 문명과 문화와 문명. 자, 이 강의 이름이 문화와 문명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겠죠? 하지만 불안해하지 마세요. 자, 마음의 동요를 느끼지 않는 게 스토아적인 것이죠. 강의를 듣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고 그녀는 닐의 회상입니다. 화자가 닐입니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안 기간 내내 담배를 피웠다. 하지만 이 또한 다른 누구와도 다르게 피웠다. 담배를 다르게 핀다? 그녀는 흡연에 무관심한 것처럼 피웠다. 그래, 물론 중독이다. 또 그래, 몸에 나쁘다는 것.
이것도 반사회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것도 이제 엘리자베스 핀치를 묘사하는 아주 재밌는 장면인데요. 담배를 피는 모습을 다른 누구보다도 좀 초연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담배를 피운다? 이런 뜻 같죠? 스토아적이다. 그녀는 우리에게 황금 전설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중세의 기적과 순교를 모아놓은 그 유명한 책, 휘황찬란한 기적과 교훈적인 순교. 수업의 주제는 성 우르슬라였다. 자, 강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책이 앞에서 언급된 황금 전설이라는 책입니다. The Golden Legend. 그래서 아주 유명한, 여기에 책 표지를 보시면 성인들에 관한 이야기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53명의 기독교 성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묶어 놓았다. 헤지오그라피라는 말 나왔죠. 그래서 닐이 헤지오그래퍼라고 그랬죠. 성인 전기 작가. 그래서 닐은 엘리자베스 핀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소설이 바로 엘리자베스 핀치에 대한 성인 전기물입니다. 요즘을 꼭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우르슬라 이야기를 그 황금 전설에서 가져옵니다. 우르슬라 브리턴의 공주였다고 하고요. 처녀 11,000명과 동행해서 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베네치아를 잘 아는 분들은 카르파초가 이 이야기를 그린 연작 그림을 기억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소설은 중세 유럽 그리고 고대 서양 문명, 그리스 문명, 이것들이 다 한꺼번에 정신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대단히 시적이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성녀 우르슬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죠. 4세기에 활동했다. 300년대 기독교 순교자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그리고 성공회의 성인이다. 이 이야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 다 아실 거고, 영국은 로마 카톨릭을 믿다가 16세기에 헨리 8세가 자신의 그 이혼을 허락하지 않자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빠져나오죠. 그러면서 영국 교회는 영국 성공회라는 다른 이름으로 나왔다.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기독교 성인이다. 우르슬라. 자, 우르슬라는 이 시기에 11,000명의 처녀들을 이끌고 순례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굉장히 신앙심이 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례 여행 저쪽 이스라엘이죠, 그죠? 이쪽으로 순례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가던 길에 돌아오던 길에 이제 로마로 갔네요, 로마. 쾰른에서 훈족의 훈족의 마지막 왕이 아틸라입니다. 서양인들 그 당시 4세기에 유럽에 엄청난 공포를 몰고 왔던 훈족 왕, 이교도죠.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이쪽에 이제 공격을 받아서 이 우르슬라 공주가 죽게 됩니다. 이유는 아름다운 공주였는데 나와 결혼해 달라는 훈족의 왕 아틸라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무참하게 화살을 쏘아 죽였다. 이걸로 이제 이 우르슬라 이 공주는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강의에서 엘리자베스 핀치가 하고 있다. 자, 다시 소설 내용입니다. 로마 지휘관이 이 원정이 성공을 거두면서 기독교가 더 퍼져나갈까 두려워하여 훈족
군대가 돌아오는 순례자들을 학살하도록 이를 꾸밉니다. 편리하게도 훈족 군대는 마침 그때 쾰른을 포위 공격하고 있었죠. 이런 서사적 우연의 일치와 천사의 개입은 참작해야 합니다. 뭐 우연성이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소설 한국어 제목이 우연은 비켜나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우연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카르파초의 연작 그림입니다. 성인 우르슬라 공주에 대한 순례 여행을 기록한 대형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카르파초가 그린 재단화죠. 교회에 있는 성화들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블록버스터 영화나 텔레비전이 없었던 시대에 대중들이 감상할 수 있는 시각적인 가장 큰 쾌락을 제공해줬던 블록버스터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그림들이죠. 이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이 재단 앞에 성화 앞에서 신앙심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종교적인 어떤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거고 전기나 역사책은 말할 것도 없고 소설에서도 어떤 인물이 형용사 세계로 줄어들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보이면 그런 묘사는 늘 불신하세요. 자, 이 소설 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 23페이지에 나오는 소설 앞장에 나오는 이야기 이걸 간과하고 넘어가면 이 소설이 뭘 이야기하는지 몰라서 계속 헤매게 됩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요 지금 제가 읽었던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인물을 형용사 색으로 깔끔하게 정리한다. 만약 예수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세 개로 정리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불신하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한 인물을 형용사 세 개로 정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는 지금 엘리자베스 핀치라는 이 소설의 주인공 릴이 이 여성에 대해서 스승에 대해서 위대하다고 생각해서 전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요걸 읽고 있는데 이 내용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엘리자베스 핀치라는 이 여성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 답을 얻어내실 수 있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답은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줄리안 반스 이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깊숙하게 숨어 있다.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 그룹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그룹입니다. 안나, 제프, 린다, 스티비로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에 좀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격가지 이야기들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소설을 읽으시면서 한번 보시고요. 자, 엘리자베스 핀치의 이야기입니다. 괴테, 우리 가운데 그보다 더 충만하고 더 흥미로운 삶을 살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런데 그는 임종 때 당시 82이었는데 평생 겨우 15분만 행복을 느껴보았다고 말했어요. 자,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괴테, 독일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괴테는 인류사에서 가장 똑똑한 스마트한, 그러니까 IQ가 높았다라는, 뭐 IQ를 재지는 못했지만 추론해서 그가 지적으로 활동한 것을 이렇게 추론해서 끌어내 보면 이 사람이 가장 똑똑했다. 누구보다도 더 아인슈타인보다도 더 똑똑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괴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죽을 때 나는 겨우 15분만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좀 지나치게 염세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린다의 회상입니다. 이 수업을 들었던 EF는 멋졌어. 자, 이제 소설에서 엘리자베스 핀치는 이렇게 줄여서 EF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녀는 사랑이 전부라고 말씀하셨어. 중요한 건 그것뿐이라고. 그러더니 린다는 울음을 터뜨렸다. 사랑이 전부다. 인간의 삶에서 행복을 주는 것은 뭘까? 린다는 지금 사랑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엘리자베스 핀치가 했던 이야기일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F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꽃을 꺾음으로써 꽃이 더 빨리 죽게 합니다. 우리는 꽃을 그림으로써 꽃이 벌어진 뒤에도 그것을 오래 보존합니다. 그 지점에서 예술은 현실이 되고 원래의 꽃은 그저 짧은 시간 존재한 이제는 잊힌 환영이 되죠. 예술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데 꽃을 꺾으면 그 꽃은 빨리 시들지만 그림으로 다시 재현되어서 오랫도록 살아납니다. 그게 예술의 목적이기도 하죠. 지금 보시는 꽃은 대중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이승구 작가 화백의 그림에 등장하는 꽃입니다. 자,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늘 우연이라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삶에서 행운의 평균 할당량이 얼마인지 또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녀가 나의 행운에 속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우연이라는 요소가 계속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소설 제목을 엘리자베스 핀치라는 원제를 왜 출판사가 옮기지 않았을까 하는 불만을 좀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우연적 요소가 굉장히 이 소설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라는 이 제목이 그렇게 나쁜 제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뭐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는 이 제목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연적 요소는 제가 조금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우연이란 단어가 나오면 조금 더 긴 설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첫 장편 소설을 내고 소위 말하는 등단이라는 걸 한 게 이 슬롯이라는 소설인데 우연성에 대한 미래의 불확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반가웠다. 자, 41페이지입니다. 그녀 자신에 관해 말하자면 자기 연민이 없는 것은 그녀가 삶을 대하는 스토아 철학적 태도의 일부였다. 스토아라는 게 I'm a stoic이 I'm calm이라는 말과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냉정을 놓치지 않고 평온하게 관조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려면 뭘 해야 하냐면 자기 연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연민. 만약에 자기 연민을 가지면 계속 뭔가 불만이 생기게 되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난 왜 이렇게 불쌍하지? 이런 게 자기 연민이잖아요. 이걸 버리지 못하면 스토아적인 것이 못 된다. 이 이야기고. 자, 그래서 그녀 EF는 로맨스에서의 실망, 사랑에서의 실망, 외로움, 친구들의 배신, 심지어 언론의 공적 망신 주기를 경험했지만 그런 것들을 차분하고 무관심하게 마주했다. 마치 자신의 일이 아닌 듯. 이런 것이 바로 스토익적이다. 스토아적인 태도다. 오늘이 하필이면 그 12.3 계엄이 있고 딱 1년 된 날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이 계엄,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람도 자기 연민 속에 살았다.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국회나 야당이나 뭐 언론이나 뭐 이런 것들 남 탓을 하는 거죠. 이들 때문에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고 있다. 자기 연민 속에 살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자기 연민이 있었다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아적이 된다라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저도 자기 연민을 별로 안 느끼는 쪽에 속하는데 가끔은 이런 유혹에 빠져듭니다. 남 탓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에픽테토스, 제논과 함께 스토아 학파의 아주 중요한 철학자라고 합니다. 그리스의 스토익 필라소퍼 나오셨죠? 출생 자체가 노예로 태어났고 또 여기 그림에 보시듯이 절름발이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학문 연구의 철학에 몰두해서 스토아 철학의 중요한 철학자 한 명이 되었습니다. 노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고 어떤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다. 마치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 같이 좀 들리기도 하죠. 내 것만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너에게 강요하지 않고 아무도 너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고 너는 아무도 탓하지 않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내키지 않는 일을 단 하나도 하지 않을 것이며 너는 적이 없고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라. 어떤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다. 이게 이제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자, EF의 강의입니다. 그러다가 유럽 전역에 철로가 깔렸습니다. 18세기 말, 19세기 초겠죠? 러스킨과 19세기 초겠네요. 러스킨과 플로베르 둘 다 지적하듯이 줄리안 반스는 플로베르를 거의 뭐 성인에 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의 소설에서 플로베르가 등장한다라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고 그래서 플로베르가 등장할 때마다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플로베르의 문학, 예술, 이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하는 작가가 줄리안 반스입니다. 자, 보시죠. 재밌습니다. 철로가 깔려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람들이 A에서 B로 가는 걸 허락하여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멍청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시니컬하게 지금 과학의 발달, 산업혁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EF가. 베를린에서 파리로 가는 철로가 깔리면서 베를린에 있던 멍청이들이 파리에 있는 멍청이와 합해졌다. 똑같이 멍청해졌다. 인간들이. 영국식 유머 같은 이야기죠. 나 같은 기계들 제가 최근에 올렸는데 AI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인간은 더 스마트해질까? 더 인텔리전트하게 될까? 더 도덕적이 될까?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재미있는 강의입니다. 기사문화, 성 게오르기우스, 세인트죠? 게오르기우스 성인과 용의 싸움을 그린 라파엘로의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사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EF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시죠. 어차피 주사 위에 신학적인 납이 박혀 있는 대결이죠. 도덕적으로 지각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분명히
가엾은 용에게 공감해야 해요. 자, 주사위 던지기 놀이를 하는데 거기에 납이 박혀 있으면 항상 똑같은 숫자가 나오게 되죠. 어차피 우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다. 사기다라는 거죠. 지금 기사문화, 용을, 공주를 구하기 위한 기사와 기사가 무시무시한 용과 싸우는데 이 대결은 항상 누가 이긴다? 기사가 이기게 돼 있다. 이게 이제 좀 오히려 용이 더 불쌍하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59페이지에 스윈번의 시가 나옵니다. 19세기 영국 시인입니다. 스윈번. 프로세르피나 창가라는 시가 등장하는데 이 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설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를 마구마구 담고 있어서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그대가 이겼다. 오 창백한 갈릴리인이여, 세상은 그대의 숨으로 잿빛이 되었구나. 우리는 레테의 물을 마셨고 죽음을 배불리 먹었다. 자,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설에서 친절하게 EF의 목소리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닐의 목소리로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 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상징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이 소설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천천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옛 신들은 빛과 기쁨의 신들이었죠. 사람들은 다른 삶은 없다고 알았고 따라서 이곳에서 무가 우리를 가두기 전에 빛과 기쁨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이들은 신을 믿었는데 이때는 다신이죠. 여러 명의 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제우스, 헤라, 아폴론, 비너스 이런 신들입니다. 아프로디테 뭐 이런 신들. 이런 신들은 빛과 기쁨의 신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라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가두기 전에 빛과 기쁨을 우리가 살면서 발견해야 했다. 생의 기쁨을 찾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 버립니다. 반면에 새로운 기독교인들은 어둠, 또 고통과 예속을 좋아하는 하느님에게 순종했어요. 이 하느님은 빛과 기쁨이 오직 사후에 자신의 사탄과자 같은 천국에만 존재하며 거기에 이르는 길은 슬픔, 죄책감, 공포로 가득하다고 선포했죠. 우리는 죽음을 배불리 먹었다. 앞에 시였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들이 빛과 기쁨의 신들이었다면 4세기 니케아 공의가 끝나고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되어버리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후에 인간의 삶은 이제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빛은 어디에 있느냐? 빛은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천국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오직 슬픔과 죄책감,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이걸로 가득하게 되었고 우리가 죽음을 배불리 먹었다라는 그 스윈번의 시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해하셨겠죠? 자, 그래서 이 소설의 두 가지 핵심 국면, 두 이분법적 세계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그리스 로마, 지금 우리 이 유명한 그림이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앙에 있죠. 학당, 아카데미에. 이 그리스 로마 문명과 이후에 등장하는 신성 로마 제국 4세기에 기독교 국가, 이 두 가지의 대결을 이 소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문명, 특히 이 서양 문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소설 하나에 지금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책인 거죠. 그래서 흔히들 우리는 이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대결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거 맞는 이야기인데 좀 조심하실 건, 제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이것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서구 인테 지식계에서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대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냥 그리스적인 것과 기독교적인 것의 대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어를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는 용어는 따로따로 두고 해결하지, 이걸 이 두 세계의 대결이다라고 잘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적인 것과 기독교적인 것의 대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더 많다. 참고로 좀 알아두십시오. 자, 63페이지입니다. 에르네스트 르낭이라는 19세기 역사학자가 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나라, 컨트리, 네이션, 나라로 존재하려면 자기 역사를 잘못 알아야 한다. 이것도 대단히 냉소적인 내용이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고조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3,500년. 맞죠? 이렇게 안다라는 거는 실제로 아는 거, 실제로 정확하게 알면 이게 성립 안 되고 잘못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창건 신화에 익숙해요. 영웅적 투쟁의 신화, 순교자들을 탄생시킨 투쟁의 신화. 우리는 우리나라가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기 위해 항상 매일 작은 행동과 생각, 또 큰 행동과 생각에서 우리 자신을 매일 속여야 해요. 위안을 주는 잠자리 동화를 늘 반복하듯이. 신화와 전설 이런 것들 다 엉터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이고 팩트를 훼손시켰다. 단군 신화도 그렇잖아요. 곰이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되었죠. 환웅의 후손들이 우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믿어야지 이제 우리나라가 존재한다.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팩트와는 거리가 있다. 이 이야기는 이성과 로고스에서 멀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스토아 학파가 중요시하는 것은 이성과 로고스입니다. 인종과 문화의 우월성에 관한 신화, 자비로운 군주, 오류가 없는 교황, 정직한 정부에 대한 믿음, 우리가 태어나면서 갖게 된 종교가 이방의 수많은 신조와 신앙 가운데 유일하게 진실한 것이라는 가정,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된다. 자, 우리 문화의 우월성. 그래서 사실 요즘 국뽕이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국뽕이라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자비로운 군주, 우리나라에서는 뭐 세종대왕, 오류가 없는 교황, 서구적인 이야기죠. 정직한 정부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믿음, 이런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믿음이 유일한 것이다, 절대적이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 사회와 서구 사회, 유럽으로 대변되는 서구 사회와 이슬람, 중동 국가들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옳다, 무슬림이 옳다 이야기입니다. 자, 닐은 강의가 끝난 후에 이제 이후에 엘리자베스 핀시 EF와 교제를 하게 되는데 1년에 한 두세 번 점심을 같이 먹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정부를 바꾸면 달라지리라는 건 되풀이되는 망상이에요. 이건 너무 시니컬해서 사실은 조금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줄리안 반스가 지금 말년에 거의 70 넘어서 쓴 소설이라서 약간 뭐 원래 뭐 시니컬한 태도를 보이긴 하는 작가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선생님은 왜 투표를 하나요? 시민의 의무 그렇게 기대되고 있으니까. 그 지점에서 나는 약간 열을 받았다. 사실 조금 화가 나죠. 이런 무심한 태도.
약간 혼자 고고한 척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스토아적 태도가. 너만 잘났어? 뭐 이런 거.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너만 그렇게 태연자각하게 의연하게 감정적인 혼란을 느끼지 않는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가 깊어지면서 앞에 이야기했던 그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냉소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가 아닌 거네요. 그럼 에피쿠로스파? 그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심리학자였죠. 나는 에피쿠로스파는 아니에요. 라는 대답을 이렇게 멋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닐이 저는 선생님이 스토아파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러자 EF가 그건 정말이지 매력적인 자리예요. 나를 스토아 학파라고 이야기해 준 건 참 고마운 칭찬이네요.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EF의 철학적 지향은 역시 스토아적인 것이죠. 에피쿠로스적인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본능, 쾌락, 감정적인 것에 충실하는 거 에피쿠로스적이라 그러죠. 데모크리토스적인 이건 너무 어려운 이야기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아무튼 스토아적인 것. 자, 나와 안나의 연애는 1년여 지속되다가 내재한 비대칭성 때문에 무너졌다. 수업을 같이 들었던 안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점심, EF와의 점심은 거의 20년 동안 계속되어 내 삶에 고요하고 빛나는 지점이 되었다. EF를 만날 때 나는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22여 년이 흘러서 엘자펜스 핀치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으면서 유언장에 내 모든 서류와 책을 닐입니다. 닐이 원하는 대로 처분하도록 하고 유언장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래서 닐이 EF가 가지고 있던 서류와 책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마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에서도 이 유언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흥미로운 소재를 같이 쓰고 있네요. 자, EF의 노트를 한번 보시죠. 90페이지에 나옵니다. 자기 연민의 시대에 스토아 철학자가 되는 것은 쌀쌀맞다. 아니 냉담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자, 본인이 정확히 알고 있죠. 스토아적인 태도를 취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쌀쌀맞은 사람이야. 냉담해. 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아니한 진술이다. 오히려 개인적인 것은 역사적인 것이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해석해 보시고요. 욕망이 감정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 이상한 일이다. 그러면 욕망은 감정이 아니라 무엇일까? 또 짚이는 바는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에 대한 자족과 마찬가지로 실패에 대한 자족도 있을 수 있다. 이거 너무 좋습니다. 역시 좀 니힐리즘, 허무주의적 태도가 있죠. 스토아 철학에서도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건 좀 흥미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성공을 통해서만 기쁨, 쾌락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는 실패에 대한 자족감입니다. 만약에 이 실패에 대한 자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분이 있다면 이건 예술과 문학을 나는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했나요? 어, 예술과 문학이 어려운 지점이 이 실패에 대한 자족감입니다. 실패에 대한 만족감.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유일하게
좀 다른 지점입니다. 보통 다른 사물들과는 다른 지점인 것이죠.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EF의 노트 중에서 가장 수수께끼 J 31살에 죽다. 이 J가 누굴까라는 것이 이제 이 수수께끼의 핵심입니다. 이 소설의 핵심이라는 거죠. 재밌습니다. 요게 나오는데, 자, 그리고 공책 7에 여러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볼테르, 몽테뉴, 기번, 한삭스, 카바피스, 톰건, 입센, 실러, 세물 존슨, 로렌초 데 메디치, 아나톨 프랑스, 스윈번. 자, 여러 지금 몇 명이죠? 12명 정도의 인물이 나와 있는데 이 인물들을 읽고 나는 이런 사람들은 좀 알고 있는데 요 세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나는 몇 명 정도 알고 있지? 이름을 알고 이 사람들이 누군지. 그리고 또 자신의 지적인 걸 시험해 볼 수 있는.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라는 게 질문입니다. 이 수수께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너무 어려운 수수께끼니까. 자, 그런데 앞에 J 31살에 죽다라는 수수께끼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소설이 이런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설입니다. 읽어갈 때 그래서 재밌습니다. 자,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J가 누구냐? 플라비우스 클라디우스 율리아누스입니다. 이분은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363년에 죽었다. 요 363년이 중요합니다. 자, 로마의 마지막 이교도 황제. 이 이야기는 율리아누스 이후로는 로마 황제들이 다 기독교의 황제가 되는 겁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아니라 로마 제국인 거죠. 로마 제국, 기독교 로마. 자, 페르시아의 사막에서 죽음을 당했고 창백한 갈릴리인에게 졌다. 이거 중요합니다. 페르시아 사막에서 전투에서 죽었다. 그런데 누구한테 졌느냐? 창백한 갈릴리인에게 졌다. 요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 역사를 알아야지 이 소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진장 어렵다. 우리 사실 이거 관심 없잖아요. 남의 나라 역사에 대해서. 뭐 관심 가질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이 율리아누스는 사실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서 카톨릭을 믿으신 분들은 금방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배교자 율리아누스로 불립니다. 기독교를 배신했다라는 사람이죠. 악당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자, 제이 31살에 죽다. 이 제이는 바로 율리아누스입니다. 근데 어디서 제이가 왔지? 봤더니 여기 보이시죠? 율리아누스. 영어로는 줄리안이라고 합니다. 요 제이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작가가 줄리안 반스잖아요. 요거 연결이 있겠죠? 이것도 재밌습니다. 자, 내가 EF를 기쁘게 하고 싶다는 것은 옳았고 나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건 옳았다. 그리고 나는 약속을 지켰다. 다음이 내가 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장이 끝나버립니다. 1부가 끝나는데 2부는 이 2장은 이 닐이 쓴 자신의 성인 정기가 나옵니다. EF에 대해서 성인 정기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EF를 성인으로 인식해서 위대한 인물로 인식해서 정기 작품을 쓰겠다. 그래서 2장이 나오는데 이 2장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무슨 소설을 읽다가 지금 줄리안 반스가 무슨 이야기하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들을 한참 동안 늘어놓지? 라고 독자들이 길을 헤매는 곳입니다. 자, 2장을
제가 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스윈번의 시. 자, 보겠습니다. 그대가 이겼다. 오 창백한 갈릴리인이여. 시를 이해해야 한다. 화자는 배교자 율리아누스다. 이 시를 읽는 사람은 율리아누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상대는 예수 그리스도다. 자, 창백한 갈릴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소는 페르시아 사막이고 해는 서기 363년이다. 율리아누스가 죽은 해다. 내가 졌다. 내가 너한테 졌다. 전투에서. 내용은 기독교가 이교신앙, 헬레니즘, 유대교를 비롯하여 당시 로마 제국을 휘젓고 다니던 모든 경쟁 종파와 이단의 승리를 거두었음을 율리아누스가 인정하는 것이다. 기독교가 이겼다. 내가 졌다. 나라는 것은 바로 이교신앙, 헬레니즘, 유대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 헬레니즘, 그리스 그 문명, 그리스 철학, 그리스 신화 이게 기독교한테 졌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장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고 말했죠. 왜냐하면 이들 역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율리아누스 여기 보이시죠? 자신의 형 갈루스 그리고 삼촌인 콘스탄티우스 2세 이들 이야기가 깊게 이어지고 또 이 전쟁 이렇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로마 제국이 나눠져 있다가 갈루스 시대에 그 형이라 그랬죠? 율리아누스의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요 콘스탄티우스 2세가 요쪽이 기독교고 요쪽 갈루스 지역은 여전히 이전의 로마 제국이었던 거죠. 기독교 이전에. 그리고 여긴 기독교. 이렇게 붙었다, 전쟁을. 그런데 갈루스가 죽게 되어서 율리아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데 이 싸움에서 졌다라는 겁니다. 363년에 서기. 율리아누스는 로마 황제였지만 한 번도 로마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그는 우연히 황제가 된 사람이었다. 또 우연히 나왔습니다. 형 갈루스, 삼촌 콘스탄티우스 2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 소설에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예를 들어 트로츠키는 단 하나의 진실한 정치적 믿음을 버렸다는 이유로 멕시코시티에서 암살당했다. 그러나 그런 시스템은 배교자를 증오할 뿐 아니라 요구한다. 경고로서. 자, 갑자기 지금 율리아누스 이야기를 하다가 트로츠키 이야기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 굉장히 지적인 자극, 흥미를 돋구는 소설이란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라고 지금 작가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누구와 누구? 율리아누스와 트로츠키가 같은 그룹이라는 거죠. 율리아누스는 기독교 갈릴리인 창백한 갈릴리 예수한테 졌죠. 그리스도한테. 트로츠키는 커뮤니즘 그리고 스탈린 여기한테 졌습니다. 트로츠키는 적백 전쟁 정러시아 백러시아 싸움에서 정러시아의 사실 공산 러시아의 총사령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레닌이 죽고 스탈린이 등극하면서 스탈린 체제가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분파로 이단으로 소위 처해져서 처형됩니다. 암살당하죠. 멕시코시티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붙인 이야기는 현대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4세기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똑같이 20세기에도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현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자, 다시 나중에 율리아누스는 계몽주의 사상가, 불가지론자,
자유의지론자 등에게서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그 덕에 그의 이름과 명성이 유지되었다. 자, 4세기의 배교자로서 기독교를 배신한 황제로서 악당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지속되는 동안 율리아누스는 계속 악당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기독교에서.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죠. 종교교육과 르네상스가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몽주의가 나오게 되면서 이성, 로고스가 중요해지면서 신성을 버리고 휴머니즘이 등장하면서 율리아누스는 재평가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율리아누스는 다작의 저술가였다고 합니다. 단지 로마의 황제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소설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율리아누스가 쓴 글들을 직접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인들이 꾸며놓은 이야기, 저쪽 갈릴리 예수를 추종하는 그러니까 갈릴리인들이 꾸며놓은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성경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사악한 마음으로 지어낸 허구에 불과하다고 내가 확신하는 이유를 모든 인류에게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야기는 신성한 대라고는 전혀 없는데도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우화를 사랑하는 유치하고 어리석은 부분을 한껏 이용하여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도록 유도하고 있다. 굉장히 성경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허구에는 그리스도의 부활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놓았다. 무리를 걸었다. 빵과 생선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가 막 만들어냈다. 이거 다 우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믿게 만들었다. 아까 한 국가가 성립하려면 엉터리, 우화나 전설, 신화를 믿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걸 율리아누스 황제가 자신의 노트에 기록해 놓았다. 자, 여기 중요한 대목이 나왔습니다. 이 종교, 기독교는 독자적으로 서 있었으며 따라서 절대적이었고 불가피하게 독점적이었다. 자, 절대, 신성이라는 거, 불가피하게 독점적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독점적, 모노폴리. 독점을 이루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평가가 율리아누스의 평가입니다. 이 종교는 왜 이토록 강하나? 율리아누스가 로고스로 파악해보니 이 종교는 독점적이다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만일 율리아누스가 30년 더 통치하여 기독교를 매년 주변으로 부드럽게 몰아내다가 강력하게 그리스와 로마의 다신교를 다시 강화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 닐이라는 화자의 의문이죠. 질문입니다. 만약에 그때 율리아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 로마 제국과 싸워서 이겼다면 어떻게 되었지? 이 서양의 역사,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르네상스는 필요 없었을 것이다. 계몽주의의 많은 부분이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계몽주의가 따로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엄청나게 강력한 국교의 강요로 인한 오랜 세월의 도덕적, 사회적 왜곡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성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를 14세기 동안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천년, 사실은 14세기 동안 기독교가 눌러왔다라는 거죠. 율리아누스가 패배한 이후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성,
이 폭발할 때까지, 과학혁명이 일어나게 될 때까지 서양의 역사는 기독교의 지배 하에 놓여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이성은 수면 아래로 잠들어 있어야만 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멋지게 알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필요 없죠? 이미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휴머니즘이. 자, 헬레니즘에 속한 사람들 대부분이 믿은 것, 그리스입니다. 즉, 인생에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죽은 뒤에 어떤 터무니없는 디즈니화된 천국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지상의 짧은 이 시간 동안 누리는 것이라는 믿음이 지적으로 승리했다고 상상해보라.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굉장히 줄리안 반스가 공교하게 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짜놓았다. 구성이 탁월하다라고 느낀 게 바로 이런 지점인데, 지금 줄리안 반스는 자신이 지금 이제 노년에 들었고 곧 죽음을 맞이하려는 것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그러면서 본인은 죽은 이후에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그 디즈니화된 천국, 그런 곳에 가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삶에 충실해서 여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그리스인들이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상이고. 이것들이 더 옳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웃으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법이라는 반스의 그 에세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에세이로 직접 썼고 소설에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다. 자, 그래서 EF의 노트에서 발견한 이 수수께끼 같은 인물들의 나열 12명, 이건 바로 이야기입니다. 율리아누스를 재평가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율리아누스 황제를 배교자 율리아누스를 재평가. 이 사람 악당 아니야. 이 사람이 오히려 우리에게 인간적인 것을 대변했던 사람이다. 만약 이 사람이 이겼다면 우리 인류는 훨씬 더 다른 모습으로 살았을 것이다. 이성의 시대를. 신적인 시대를 좋아하고 신적인 것을 좋아하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불만적인 소설일 겁니다. 어떻게 신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지? 라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 소설을 재밌게 읽을 수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줄리안 반스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작가라는 게, 이 시점까지는 사실은 지식, 소위 말하는 인텔리겐차들은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아적인 태도는 약간 사람들한테 오해를 살 수 있는데 그 오해가 넘어가는 지점까지 설명해 줍니다. 그게 바로 히틀러를 통해서입니다. 탁상 담화라는 것, 테이블 토크, 식탁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에 대한 가장 큰 타격은 기독교의 도래였다. 볼셰비즘은 기독교의 사생아다. 자, 이야기 지금 보십시오. 인류에 대한 가장 큰 타격이 기독교의 출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스토아적인 태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볼셰비즘, 공산주의, 이는 기독교의 사생아다. 기독교와 똑같아. 이야기는 기독교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적이다. 독점적이다. 모노폴리 이야기했잖아요. 볼셰비즘도 똑같다 이런 겁니다. 볼셰비즘도 신성 불가치입니다. 프로레테리아 독재는 신성 불가치입니다. 이야기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생아다. 이야기를 아돌프 히틀러가 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스토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EF, 엘리자베스 핀치는 아돌프 히틀러를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냉담하다. 고대 세계에서 인간과 신의 관계는 본능적 존중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이것은 관용이라는 관념으로 계몽된 세계였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적을 멸절한 최초의 신조였다. 그 기조는 불관용이었다. 자,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는 제우스나 뭐 헤라 이런 신들이 있는 곳에서는 인간관계가 존중에 기초를 두고 있어서 서로 관용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적에 대해서도 심지어.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유명한 십자군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가 아니면 말살해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다 죽여버려야 된다. 라는 불관용적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인데 이 사랑을 내세우면서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교도들은 다 죽여버린다. 이 모순을 취하고 있죠. 기독교가. 여기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대 기독교는 안 그렇죠. 그죠? 뭐 이건 좀 바뀐 거고. 과거 고대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세 기독교. 자, 그리고 3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은 두 줄 단 추 외투를 입은 남자를 찾는 일로 굳어졌다. 그래서 EF의 로맨스의 대상은 누구일까? 궁금하죠? 이걸 이제 찾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확실한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약간 곁 이야기여서 여기까지는 오늘 영상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진다. 자, 그녀가 스토아 철학자라면 왜 때가 되었을 때 안락사를 시켜달라고 의사에게 부탁하지 않았을까? 나는 궁금하다. 스토아 철학자는 무슨 일이 벌어지든 스토아 철학적으로 견딘다는 뜻 아닐까? 기독교인들은 모든 게 주의 뜻이며 따라서 죽음의 고통 또한 자신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견디어야 한다고 믿는다. 자, 이게 이제 이 질문은 곧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줄리안 반스가 가지는 의문점이기도 합니다. 웃으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법이라는 에세이를 통해서 줄리안 반스는 확실히 안락사, 요즘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하죠. 이 안락사에 대해서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가까운 미래가 될 것 같은데 줄리안 반스가 워낙 나이가 많아서 한번 지켜보시죠. 줄리안 반스가 안락사를 선택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할지 아니면 자연사 소위를 고통이 뒤따르는 이 자연사를 택하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지켜볼 사안이기도 합니다. 자, EF는 아까 그 히틀러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스토아적 태도를 견지하면 상대방에게 오해받을 수 있다 그랬죠. 마치 히틀러를 지지하는 것과 같은 이런 것으로 이제 언론에 소위 말하는 미디어에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문에 전날에 이제 뭐 이렇게 토론에 나갔는데 이 EF를 이제 못마땅하기 위해서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미친 여교수 로마 황제가 우리 성생활을 망쳤다고 주장했다. 이런 자극적인 것으로 이제 말년이 안 좋았던 거죠. 결국 EF는 이 엘리자베스 핀치 교수는 실패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말년에 대중으로부터 공격받습니다. 자, 나 대신 화를 내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않는 쪽을 택해요.
굉장히 시니컬한 태도입니다. 냉소적이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않는 쪽을 택해요.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들에 우리는 항상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성, 로고스의 편에 선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계엄을 지지하는 사람이 소위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다행히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소수잖아요. 사람들은 이해하는 쪽을 택한 거 아닐까? 희망은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확장시키면 이제 예술, 지금 율리아누스나 이런 역사, 이런 쪽으로 깊은 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좀 게을러지고 무지해진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면 확실히 이야기가 맞죠. EF에 대한 내 사랑은 어떤 범주에 들어갈까? 자신이 분명히 EF를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에로스적인 것일까? 뭐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글쎄, 에로스적이라기보다는 낭만적, 스토아 철학적이었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건 어울린다. 그럼 내가 아내 둘보다 그녀를 더 사랑했을까? 닐은 한번 결혼해서 실패하고 또 결혼을 했습니다. 2번 이혼했는데 이전에 그 전처들보다 EF를 더 사랑했을까? 닐이 갖고 있는 질문이고요. EF가 주는 놀라움은 달랐다. 삶보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요거 굉장히 좋습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줄리안 반스는 어쩌면 삶보다 책을 더 좋아하는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삶은 중요하지 않다. 책, 곧 문학과 예술입니다. 그들은 사람과 맺는 더 깊고 더 불온한 관련을 경계한다.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마 그 전이나 후나 내가 안 다른 어떤 사람보다 EF를 사랑하는 쪽을 더 좋아했을 거라는 건 사실이다. 그녀를 더 사랑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녀를 신중하게 사랑했다는 거다. 삼가면서 또 무겁게. 자, 그러면서 이 소설에 흥미롭게도 북한에서 탈출해 남한으로 간 여자에 관한 기사가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한국이 요즘 현대 소설에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 줄리안 반스 소설에서도 딱 등장한다라는 거 굉장히 반갑죠. 요즘 서구의 소설 중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서양에서 자란 사람들은 로맨스가 자연스럽게 생겨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로맨틱해지는 방법은 책과 영화에서 또는 관찰을 통해 배우는 것이다. 곧 인위적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 있었던 한 여성은 북한에 있을 동안에는 사랑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한에 와 보니까 남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랑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자연적인 것에서 본능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죠. 남한 사회에서 만들어진 로맨스적인 하나의 이데올로기 뭐 이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의 관념. 북한에 있을 때는 몰랐다. 재밌습니다. 줄리안 반스가 직접 인터뷰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 문명은 진보하는가? 소설 속 이야기입니다. 의학, 과학, 기술이라는 면에서는 진보한다. 하지만 인간적, 도덕적인 면에서는, 철학의 면에서는, 진지성의 면에서는 인간은 진보하는가? 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저도 요즘 이 질문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의학, 과학, 기술에서 조선보다 앞섰죠. 틀림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인간적,
도덕적인 면에서 태계와 율곡의 변에 비하면 현대인들은 진보했나? 이거 뭐 나쁜 이야기로 뭐 선비 뭐 이런 거 있잖아. 앞에 욕 붙여갖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들의 그 인간적인 면모, 도덕적인 면모,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자세, 진지함 이런 것들에 비하면 현대인들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너무너무 없다라는 것도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현실, 가까운 미래의 현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보다 인간적이 될까?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가 될까?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적어도 로봇 역시 실존을 자각하는 면에서는 인간과 동등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같은 영국의 소설 작가인 이언 맥큐언이 나 같은 기계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지점은 똑같은 주제를 이 두 비슷한 연배의 작가가 줄리안 반스와 이언 맥큐언이 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닐이 EF를 회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로맨틱한 사랑이라고 부르는 건 가장 인위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형태고 또 가장 파괴적인 형태죠. 이것도 참 좋은 지적이죠. 가장 이상적인 태도이면서 또한 이 사랑으로 인해서 파괴가 동시에 일어난다. 아까 십자군 이야기. 좋아. 그럼 이 질문에 대답해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야? 아까 에픽테토스 철학자. 사랑은 어떤 거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상상하지만 사실은 절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라고 그분은 말했을 것 같아. EF는 말했을 것 같아. 이게 맞을 것 같죠? 너가 EF를 사랑했던 걸 잊지 마. 너의 혼탁하고 어수선한 방식으로. 자, 나는 EF가 나에게 일반적 유산 외에 구체적 유산도 남겼음을 깨달았다. 단어와 표현이라는 유산. 내가 반드시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오랜 세월 나를 따라다니게 될 생각이라는 유산. 요게 지금 이 부분이 줄리안 반스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닐까. 구체적 유산, 인간적 유산은 뭘까? 그걸 지금 줄리안 반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어와 표현이라는 유산. 그래서 작가는 글을 쓰는 것이죠. 남는 게 뭘까? 단어와 표현밖에 없지 않아? 나는 율리아누스를 생각했다. 수백 년의 세월이 그를 해석하고 또 재해석해온 방식, 여러 색깔들. 사실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본다. 뭐 사람으로 살려면 자기 역사를 잘못 알아야 한다. 자, 아까 복기해 보면 우리는 자기 연민 속에서 사실 못 벗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은 자기 연민 속에 바라봅니다. 그래서 남 탓을 하는 거죠. 대신에 남을 바라볼 때는 굉장히 냉소적으로 바라봅니다. 객관적으로. 저 인간 왜 저렇지?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문제를 항상 일으키고 역사를 왜곡시킨다. 이야기를 지금 소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제된 또는 인위적인 단순성을 이용하여 세상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다. 거짓 순진. 우리는 그걸 그렇게 부른다. 그러나 EF는 거짓되지도 순진하지도 않았다. 사실 스펙트럼에서 그 정반대에 있었다. 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연민 속에서 살고 역사를 왜곡하면서 거짓 신화를 믿으면서 사는데 EF만은 그러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또 있었을까?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성인 정기를 써야겠다 해서 쓴 게 이 소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엘리자베스 핀치를 알고 또 이해하는 것은 율리아누스 황제를 알고 또 이해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깨달았으니 멈출 때가 되었다. 이러면서 이 소설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나와 있고 지금 줄리안 반스가 왜 이 소설의 제목을 엘리자베스 핀치라고 정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자, 엘리자베스 핀치라는 정기 소설을 읽으면, 정기를 읽으면 우리는 엘리자베스 핀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엘리자베스 핀치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럼 너희들은, 독자들은 이 엘리자베스 핀치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 형용사 세계로 한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듯이 내가 한 권의 책으로 엘리자베스 핀치를 이야기해줘도 우리는 여전히 엘리자베스 핀치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줄리안 반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왜 하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남는 것은 오직 단어와 표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단어와 표현으로 넘어가면 뭐가 되냐면 미학이 됩니다. 아름다움. 우리는 어떤 팩트에 대해서 어쩌면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삶에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소설은 굉장히 포스트 모던한 소설입니다. 자, 어려운 단어 나왔죠? 포스트 모던. 그래서 이 소설을 읽고 무슨 소리지?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적인 소설이어서 수수께끼로, 미스터리로, 지적인 미스터리로 이루어진 소설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지식과 역사, 지적인 것에 호기심이 없는 독자들은 이 소설을 읽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따라가지도 못하고. 근데 그런 거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마치 지적인 호기심이 있는 인물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휴대폰을 안 끊어갖고.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포스트 모던한 방식으로 이 소설을 썼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재밌게 즐겁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십시오. 따라서 이것을 깨달았으니 멈출 때가 되었다. 내가 아무리 엘리자베스 핀치에 대해서 써봐야 너희들이 알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전기도 그만둡니다. 자,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우연히 뜻대로 하게 놓아두는 것. 나는 지금까지 쓴 것을 서랍에 넣어두고 어쩌면 그 옆에 EF의 공책들도 놓아둘 것이다. 자, 마치 EF가 자신이 율리아누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죠? 이 문명학자가. 근데 자신이 쓴 저작들을 전부 그냥 남겨두고 자신의 제자인 닐한테 유언으로 남겨뒀습니다. 그죠? 그래서 닐이 이걸 받아서 이런 조사를 해보고 EF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글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걸 발표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 어쩌면 운이 좋으면 율리아누스를 재평가했던 여러 이성의 시대를 살았던 이 지적인 인텔리들이 발견했던 것처럼 또다시 나의 저작물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작가들은 글을 쓴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카프카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프카는 사실 자신의 저작물들을 친구한테 맡기면서 다 불태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읽어보고 아니야 이건 발표해야겠네.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저작물이 살아남아서 프란츠 카프카라는 위대한 작가가 살아남게 되었던 거죠. 어쩌면 이건 우연일 수도 있다. 뭐 운명일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당할 것이다. 어떤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고 어떤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다. 자, 이 소설의 스토리와 연관시키면 우리는 EF에 대해서 나는 닐은 EF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EF에 대해서 쓰려고 노력을 했다. 그건 해볼 수 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져서 이 이야기가 알려지는 것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우연에 맡겨둘 수밖에 없다. 이런 태도, 이걸 스토아적인 태도다. 폭풍이 몰아치는데도 평온하다. 갑자기 꺼버렸네요. 큰일 났는데. 자, 이렇게 해서 급하게 제가 소수 지금 화면이 갑자기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런 일도 있네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띄워볼 텐데 갑자기 화면이 달아나고 여러분도 화면에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정확히 몰라서 제가 동영상 보통 원테이크로 찍는 걸 선호해 갖고 찍고 있는데 마지막에 요 부분 네, 다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올려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줄리안 반스의 소설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를 읽었습니다. 원제도 잘 기억하시면 사실 제가 약간 불만이라는 거는 엘리자베스 핀치라고 해놓았으면 독자들이 좀 헤매지 않았을 겁니다. 이 소설을 읽을 때. 소설에 조금 덜 익숙한 독자들한테도 도움이 됐을 텐데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핀치가 누구일까를 계속 알려고 노력하면서 독자들이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목을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라고 써놓는 바람에 독자들의 시선이 상대적으로 우연이라는 요소 쪽으로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요게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소설을 읽고 사람들이 많이 혼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연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이지만 이 우연에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된다? EF, 엘리자베스 핀치에 대해서 두십시오. 그러면 엘리자베스 핀치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보게 되게 되고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핀치에 대해서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우리는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역사, 율리아누스라는 그 로마 황제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까? 어쩌면 거의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죠? 이런 질문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근에 나온 소설 중에서 가장 지적인 소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적인 호기심이 있다. 그리고 이 정도의 텍스트는 소화낼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책 읽는 토끼TV 줄리안 반스의 우연은 비껴가지 않는다를 읽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